벙커원 라디오. 와인을 같이 마신다는 건 누군가를 축하해 줄 일이 있거나 그렇죠. 누군가의 흑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름이니까 소비뇽 블랑이 좋겠네요. 이런 정도. 이제 소비뇽 블랑은 비싼 와인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중요한 것은 소비뇽 블랑 중에 비싼 게 없다는 겁니다. 주문을 할 때 가본 적이 없어도 시실리의 와인 혹시 있나요? 라고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은 절대 뽀록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이 한마디 정도는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 까바로 먼저 시작할까요? 이렇게 딱 하면 어디 갔어도 예, 절대 밀리지 않고 절대 밀리지 않고 극강의 엑기스 강헌의 와인 야부리 프리미엄 시즌2 수강 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강헌의 대중문화사 시즌4 제2강 IMF 시대의 오프라인 문화산업 붕괴 콘텐츠가 된 문화 2017년 4월 3일 강연 일부.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 링크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서울로도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고 다 좋은데 왠지 이번 봄이 불길해요.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다. 예감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작년에 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시민적 각성 이게 좀 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더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안철수 후보의 표정과 말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12월 이후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그분이 붙으신 것 같아. 그리고 지난주로 처음으로 민주당 새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비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이 앞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이기는 것도 너무 막 생똥을 싸서 이겨야 되고 지는 거는 뭐 형편없이 지고 뭔가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출전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중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전 지구촌에 대중의 승리라고 부를 만한 유력한 정치적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꽤 많이 있었죠. 브라질에서 룰라가 승리했던 건, 폴란드에서 그전에는 이제 폴란드에서 그야말로 동구의 봄을 몰고 온 조선 노동자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바웬사가 승리했던 거. 사실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지적하듯이 그러한 어떤 그 약자들의 승리는 곧 바로 강자들의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흔적도 남지 않게 다시 원위치로 가는데 빛의 속도로 도달해서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19세기 중반 1848년 혁명 이후로 전 지구촌에 걸쳐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는 자본의 지배는 여전히 강고하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볼모로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 자본은 패배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문화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대중문화가 지금 다시금 21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을 받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업적인 요인입니다. 뭐 수많은 지적했듯이 피터 드러커 같은 경영학자들조차도 말했듯이 결국 21세기의 지구촌의 메인스트림 비즈니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묵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먹거리,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이 문화 산업이다.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4차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4차 경제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화산업에 대한 이제 가장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을 국가적으로 채택했고, 뭐 지금 구치소에서 1,440원짜리 밥을 드시고 계시는 박양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뭐 내용은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창조적으로 창조경제를 파괴시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그 실질적인 경제적 헤게모니, 경제적 주도권이 어디서 결정될 것인가가 바로 문화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그 이른바 지구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여기에 모든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과 그 트럼프의 지금 예상되는 이번 그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의 첫 번째 의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제 결국 이제 작게는 지적재산권, 크게는 향후의 어떤 문화산업의 그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둘러싼 겉은 무슨 뭐 이렇게 군사력 문제, 군비 그 절감의 문제 뭐 이런 등등 가지고 얘기했지만 결국 핵심은 그걸로는 돈이 안 되니까 핵심은 이제 문화산업 시장의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삿바싸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중국은 아예 내놓고 배째라거든요. 뭐 국제무역협약, 뭐 WTO, 뭐 우리는 상관없어요. 뭐 꼬우시면 뭐 법대로 하시던가. 우리는 아직 후발 국가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우리 안방 못 내줍니다. 그러니 뭐 마음대로 하시던가요. 근데 트럼프가 뭘 걸었습니까? 보호무역을 이제 걸고 나왔는데, 쥐도 그걸 걸었으니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 들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죠. 할 말은 없으면서 이제 문은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드, 한국, 일본 뭐 이제 온갖 것들을 이제 지저분한 걸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중국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중국 또한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내부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흔히 말하는 중국의 밑변을 이루는 삼억 민공들의 분노가 언제까지 잠재워질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들의 희생이 침묵할 수 있는가? 시진핑에게는 사실은 그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은 이제 드디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트리클 다운 이펙트, 이제 낙수 효과, 덩 샤오핑이 주장했던 선부로는 한국에서도 먹히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당연히 먹히지 않겠죠. 근데 중국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건 한국이 먹히지 않은 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한국은 그래 봤댔자 나라가 가로 세로로 달려서 4시간만 달리면 바닷물에 빠지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도망가려고 그래도 기껏 달려야 4시간이야. 그 바로 근거대. 우리는 또 CCTV는 얼마나 많은지 뭘 사고를 치고 토끼어 봐야 그 뭐 뛰어야 벼룩입니다. 우리. 근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사실은 이게 이제 과연 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중앙 집권이 이제 공산당은 약 8천만 명인데 그 8천만 명에 기반한 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중앙 집권 체제가 사실은 이미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라고 선언했듯이 이제는 공산당 전국 조직으로 중국을 전체를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명백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이제 하층 계급들의 반란이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 중국 내부의 소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한 그 속에서 이제 강대국대로 우리 같은 이제 강소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쉽게 말하면 세계 한 3, 4위권에서 한 15위권 안에 있는 인간들은 그들대로 자신들이 이제 먹거리를 갖다 시장에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21세기 문화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이데올로기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지만요. 이제 문화라는 단어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기인가부터 컨텐츠라는 말이 사실상 우리가 그 이전 시대에 써오던 문화라는 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 이제 1997년, 98년 한국에 이제 네이버가 98년에 사업을 개시합니다. 물론 그 1년 전에 97년에 야후 코리아가 포털 서비스를 열었고요. 네이버가 문을 연 것과 딴지일보가 문을 연 게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비슷한 때예요. 98년. 그러니까 참 이때까지 버틴 딴지일보는 대단하다. 거의 버티기 수준으로는 네이버급이에요. 내년이면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20년이 되는 겁니다. 네이버하고 생일이 똑같으니까. 딴지일보가 98년 7월 4일에 오픈했어요. 재수없겠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오픈했어요. 그 한 달 전인가 네이버가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부터 우리는 컨텐츠라는 말이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데 과연 문화에서 컨텐츠의 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21세기가 문화 산업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단순히 이제 첫 번째 의제인 경제적 논리 말고 시장의 논리,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얻고 돈을 벌고 사람이 고용하고 이런 문제 말고의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문화라는 단어를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대체해버린 이 21세기의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그 두 번째에 대한 이제 답은 찾지는 못할지라도 문제의식을 한번 이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장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일장을 좀 가볍게 끝내고 오늘 그 두 번째 저로 넘어가죠.
참 우리나라는 1999년에요. 그러니까 20세기의 마지막 해. 진짜 문화적으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99년도에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화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드디어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가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쉬리가 나온 해입니다. 그런데 음악 쪽은 99년은 지옥의 해입니다. 메이저 산업이 전부 몰락하는, 모두 다 망한 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굉장히 우리가 그 주목할 만한 법안이 당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는데요. 드디어 참 다 망하고 난 뒤에 뒤늦게 라이브 클럽이 합법화가 이제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 라이브 클럽은 불법이었냐? 불법이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법상으로. 그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었냐면요. 식품위생법 때문에 그 라이브 클럽이 불법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뭔 개소리야 하겠지만 우리는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음악 전용 라이브 클럽이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흥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트클럽, 룸살롱, 유흥업 등록을 하면 음악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흥업 등록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을 팔아서, 그러니까 유흥업은 음악을 파는 곳이 아니죠. 여성분들한테는 불쾌한 얘기지만 술과 여성을 팔아서 혹은 남성을 팔아서 아주 일부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성매매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만을 팔아서 유흥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거야. 두 번째, 그러면 다른 음악만 팔 수 있는 곳은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반주자가 한 명 이내에 그러니까 가창자 한 명과 반주자 한 명 이내에 공연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통기타 치면서 옆에서 이렇게 키보드 빙 눌러주고 있는 이런 것은 이른바 카페에서도 허용됐어요. 근데 악기가 두 명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음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음량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건 괜찮은 거야. 이 법안이 말하는 것은 일반 이제 그 유흥업소가 아닌 보통 이제 이 그 식음료를 파는 곳은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유흥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이 있고 휴게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휴게 음식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커피 팔고 그 우리가 말하는 카페고요. 일반 음식점은 이제 식당이에요. 식당 혹은 술집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접대부가 없는 술집 및 식당, 이게 일반 음식점이고, 그냥 식사를 팔지 않고 음료를 파는, 주류를 팔지 않고 식사를 팔지 않는 곳이 휴게 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에서는 그까지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장르를 못하게 한 거예요. 뭘 못하게 한 겁니까? 락 밴드의 공연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러면 그 전까지 90년대까지는 이러한 공연은 어디서 소화되었습니까? 소극장에서 소화되었어요. 대학로, 신촌 이런
연극을 하는 소극장에서 이제 거기서 소화했다 이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소극장이라는 것은 연극을 위한 공간이지 콘서트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기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그 독거리 극장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돼요. 수입을 올리려면. 그런데 소극장에서 돈을 내고 갈 만한 가수들은 굳이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닌 말로 체조 경기장에서 10,000명 모아놓고 하루 하면 될 것을 300명씩 300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극장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체육관에서 공연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애들은 소극장에서도 표를 팔아가지고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극장의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장은 김광석 같은 팬은 확실히 있지만 체육관에서는 할 수 없는 애들. 왠지 체육관 사람이 김광석 음악을 체육관에 하면 니는 돈 내고 보러 가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어쿠스틱한 포크 음악만이 소극장에서 할 수 있는데 90년대는 이미 그런 가수들이 김광석이 죽고 난 뒤에서 거의 멸종됐기 때문에 사실상 소극장이라는 것은 음악에게는 상관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 딜런의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지. 밥 딜런은 완전히 그 미네소타 그 깡촌인 미네소타주의 미네소타 대학 중퇴자입니다. 유대인이죠. 이 자식이 기타하고 저기 뭐야 그 19살 때 기타하고 하모니카 하나만 달랑 들고 뉴욕 그리니치 이제 맨하탄의 그리니치에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냥 간단한 음료와 그 맥주하고 이렇게 커피 정도 파는 음악 카페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밥 딜런은 어디서 노래하느냐면 바로 그런 카페에서 그냥 자기 기타 하나하고 자기 목소리 마이크만 하나만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타 치면서 여는 정도만한 카페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뉴욕 좌파이면서 어마어마한 그 흥행 프로모터인 갑자기 그 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또. 존 비 하몬드에게 발탁됩니다. 이 하몬드라는 사람이 존 비 하몬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냐면요. 하버드 출신이고 어마어마한 귀족의 아들인데 좌파야. 뉴욕 사교계를 지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문이. 그러니까 있는 거지 뭐. 자기 후배가 뉴요커지 편집장이고, 지 친구가 뉴욕 타임즈 사장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30년대 때 이미 흑인 재즈 뮤지션들, 듀어크 링턴, 뭐 루이 암스트롱 이런 흑인 뮤지션들을 뉴욕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남부의 깡촌 놈들을 이런 뉴욕 타임즈나 뉴요커지에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시켜서 전국적인 인물로 만들어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발탁한 위대한 가수들이 뭐냐면 이미 30년대 여러분도 잘 아는 빌리 할리데이, 사라본, 엘라 피츠제럴드 같은 이런 가수들이 다 얘가 다 픽업한 거예요. 그 뉴욕의 그 흑인 동네 뭐지 할렘 이런데 할렘에 이제 아폴로 극장이라 흑인들이 쓰는 그 극장들이 있어요. 그 백인이 거기 가서 보고 야 너 일로 와봐봐. 오빠가 너 뉴욕 타임즈랑 인터뷰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키웠고 이 사람이 키운 또 어마막지한 인간이 60년 50년대 말에 밥 딜런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작품은 70년대 미국 락 음악의 이제 적자라고 할 수 있는 브루스 스프링스틴, 뉴저지 출신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이 사람이 키운 마지막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돈 안 받, 돈 뭐 진짜 약간 커피 한 잔하고
샌드위치 하나 얻어 먹으면서 밤때는 노래 부르다가 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 거기 무대에 서는 사람들도 가난하지만 거기 오는 사람들도 가난하다. 그러니까 뭐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면서 한두 시간 놀다가 가고 밴드들은 끊임없이 뮤지션들은 이제 무대에 바뀌면서 자기 음악을 최대한 어필하고 자랑하면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거대한 미국의 음악 산업의 이 생태계 표를 보면 그 음악 산업의 제일 아래의 밑변이 뭐냐? 클럽이다. 라이브 클럽이다.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레드 제플린, 킨 같은 나중에 전설적인 인물이 되는 애들도 전부 다 20평도 안 되는 그런 낡은 클럽에서 맥주병 맞아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독사 같은 눈을 가진 프로모터들이 그 클럽들을 들면서 싹수 있는 놈들을 발견해내고 또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클럽에서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스타가 되진 않고요. 이제 투어 락팀에 낑기게 됩니다. 보통 이제 투어라고 하면 이제 A급 스타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글스가 이제 전국 이번 새 앨범을 내면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한다. 딱 투어가 잡힌다 그러면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오프닝 밴드 이글스가 메인 밴드라면 오프닝 밴드 그다음에 브릿지 밴드 메인 밴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오프닝 밴드는요 주로 딱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얘들이 드디어 10만 명짜리 스타디움에 쓰는 거예요. 오프닝 밴드지만.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우리는 누굽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막 졸라 막 저거 이제 내려가면 이제 브릿지 밴드가 농장 해가지고 한 40분 해요. 40분에서 50분 동안 또 막 얘들은 이제 싱글도 내고 좀 이제 알려진 밴드 저도 지역 나와바리는 챙기고 있는 애들이 전국적인 지명도는 없고 그러게 그래서 가는 거거든. 메인 밴드가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오프닝 밴드가 이제 또 좀 유명해지면 판도 내고 이제 가운데 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과정에서요 수없는 이합집산이 이루어져요. 야 니들로는 솔직히 안 되겠고 여기 두 명하고 저쪽 오프닝 밴드 드럼을 왜냐면 이제 투어 하다 보면 다 만나니까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팀 없어지고 야 넌 집에 가 그러고 막 유명한 얘기 있죠. 여러분 혹시 메가데스라는 그 메탈 밴드 아세요? 그 메가데스의 그 스래시 메탈 밴드의 리더 기타리스트가 이름 갑자기 생각나는데 데이브 머스테인. 데이브 머스테인이 본래 메탈리카의 멤버였죠. 그러니까 다 무명일 때. 근데 메탈리카의 멤버인데 나머지 멤버들이 이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 기타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투어 누구의 오프닝 밴드 투어 중에 해고됩니다. 밴드에서. 이게 하다가 딴 팀한테 딴 팀 기타리스트가 너무 잘하는 거야. 지금 저기 메탈리카의 메인 기타리스트 커크 해밀. 그래서 저희들끼리 몰래 커크 해밀을 들어오기로 내락을 받아놓고 밤에 다시 숙소 들어와서 머스테인한테 저희 고향 가는 버스표 끊어주면서 너 집에 가라고. 그래서 얘는 진짜 그 버스 지 동료로부터 버스 해고돼서 버스표 막 받고 돌아오면서 씨발 개새끼들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메가데스를 만들었고 물론 이제 메탈리카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메탈리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회적인 문제의식들을 수없이 음악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잘리고 자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런 딴 것도 아닌 그런 무시막지한 라이브 클럽이 어떤 이 음악 산업에서 왜 가장 중요하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의 한국 음악 산업에 이제 앞으로 향후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지만요. 라이브 클럽에는 글자 그대로 뭐 하는 곳입니까? 라이브를 하는 곳이거든요. 모든 것을 그냥 정면승부를 해야 돼. 잘하든 못하든 바로 볼오나. 뭐 어떻게 대충 이렇게 립싱크나 뭐 이른바 AR 올 레코딩 이런 미리 녹음된 테이프로 사기칠 수가 없는 정말 링이란 말이에요. 링.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링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데서 정말 그 수많은 그 비난과 치욕을 맛보면서 이제 성장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고 오로지 메이저 기획사들이 온실에서 계속 키우죠. 그거 뭐 영 안 될 것 같으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저히 이른바 기획자가 원하는 상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마음에 안 들면 자기는 데뷔도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원하는 가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본이 원하는 가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밑변이 없습니다. 밑변이 없었어요.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굉장히 변태적인 방식으로 이제 음악 산업에 진입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대학 가요제 뭐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깜짝 스타가 돼가지고 되는데 이 대학 가요 출신들이 한 방은 할 수 있는데 왜 대부분의 경우 오래 못 가냐 하면 그렇게 뭐 한 곡 정도 잘 만들어서 반짝해가지고는 그거 오래 못 버텨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마치 신춘문예 당선된 소설가가 1년에 수십 명씩 쏟아지는데 그중에서 계속 소설가로 살아남은 사람이 그중에서도 매년 한두 명이 안 되는 이유와 같아요. 그래서 이문열이 그런 싸가지는 없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가 소설가가 되고 싶으면 신춘문예 당선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나도. 신춘문예 네가 무명으로서 이제 응모를 할 때 이미 당선되고 난 뒤에 3년치 정도를 연속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작품을 손에 쥐었을 때 응모해야 된다. 한 편 띡 응모해가지고 돼가지고는 그는 금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홍대를 앞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95년에서 96년을 넘어서는 이점에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불법 라이브 클럽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랩도 막 그러고 늘 뭐 영업정지 먹고 또 뭐 이렇게 풀면 또 하고 옮겨서 또 하고 뭐 이런 이제 양아치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명백히 그 우리가 지난 시즌에서 다루었던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X세대라고 부르는 포스트 88 세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좀 놀겠다는데 왜 어른들이 왜 그러세요? 씨발 미치겠네 이런 거거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홍대 씬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라는 이제 주로 펑크록에 기반한 인디 씬이 1차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또 펑크냐? 정말 뒤늦게 음악적으로 제일 쉬운 거거든요. 펑크라는 게 락 중에서도 가장 분노의 직설 화법이거든요. 코드 3개만 알면 되거든. 그리고 손가락을 앰프의 볼륨, 마샬 볼륨 10을 올릴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거든. 뭐 앰프가 찢어지건 뭐 말건 일단 3코드 3분 and 볼륨 1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땅콩들, 크라잉넛을 비롯한 그리고 불대가리, 노브레인 뇌가 없다는 거 아니야. 저 처음에 걔들 나왔을 때 진짜 뇌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도 양아치 짓을 해야 되길래.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일단 왜 등장할 수 있었고 왜 그런 이제 정제되지 않은 손을 할 수 있었냐?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일단 표현의 자유, 이른바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 철폐된 것이 컸어요. 이제 일단 내 마음대로 부를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대로 부를 수도 있게 되는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공간은 없어. 그러는 이제 부조화 속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펑크를 중심으로 하는 홍대 인디씬이 형성됐는데 불행하게도 이 인디씬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문화적 파괴력을 가지지 못한 채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80년대 배웠던 이른바 언더그라운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90년대 인디는 80년대 언더그라운드의 일종의 정신적인 계승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인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오히려 80년대 자기들의 선배들인 이제 들국화, 김현식 같은 자기들의 선배들인 80년대 언더그라운드에 비해서 90년대 인디들은 제가 보기에는 철학의 빈곤에 있었다고 봅니다. 내가 왜 인디인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뮤지션십도 없었고 뮤지컬 애티튜드도 없었어요. 뭐 이게 뭔 얘기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서구의 기준입니다만 뮤지션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술가다라는 자의식이에요. 나는 자본에 종속된 난 돈 벌고 좀 인기 누리고 예쁜 여자나 스포츠카 타고 다니려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음악을 통해서 독자적인 나의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예술가적 자의식, 이게 뮤지션십이고 비록 내가 노래를 불러서 판을 팔고 돈을 받고 콘서트라고 티켓을 팔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내가 음악을 계속하기 위해 내가 예술가로서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나의 본질은 내가 예술가란 데다. 그래서 누구의 명령도 아닌 오로지 나의 명령으로만 음악을 하겠다, 예술을 하겠다. 이게 뮤지션십입니다. 그는 이미 70년대 이른바 조동진 사단에 의해서 완성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만을 고수했고 또 그것이 일정한 많은 자기들의 매니어들을 만들므로써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뮤지컬 애티튜드는 뭐냐? 이거는 글자가들이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나는 음악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술가네라는 어떤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환상의 베일 뒤에 숨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당당하게 내 음악을 통해서 혹은 나의 사회적인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겠다. 이게 뮤지컬 애티튜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개념 연예인. 참 이런 것도 웃겨요. 진짜 웃기는 말이야. 그러면 연예인은 개념이 없애는 얘기야? 연예인은 뭐 완전 무례아들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제일 웃기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엄숙하게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거야. 연예인이 어떻게 공인이에요? 걔들은 상법상으로 자영업자예요. 공인이라 하면 공적인 책임을 지고 공적인 자금으로 지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말해요. 정치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지. 연예인이 뭐가 공인이야? 그래서 그 공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연예인은 공인이 아닌데. 그래갖고 마약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죠.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연예인 거잖아. 거기에 대한 한국 법률이 정한 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막 그러고 나 제일 웃기는 거 도박할 수 있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도박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법적인 걸 다 깽값 물 만큼 다 물고 그것도 이렇게 다시 컴백하면 또 막 개치라를 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리고 뭐 성격 차이든 성적 차이든 하여튼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걔들은 이혼도 못 하나? 한번 이혼하면 또 막 뭐 온갖 또 막 신상까지 다 들어가면서 그냥 아주 개 쌍욕들을.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열정적이야. 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만나지 보지도 못할 남에 대해서 남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냥 저쪽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럼 끝이지 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독일에서 일어난 일인데 독일 국방장관이 그 전에 그거보다 더 올라갔죠. 진짜 공인이잖아. 국방장관이면 대통령 공인이잖아. 전두환 때 프랑스 당시 사회당 대통령이었던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한국 정상회담에서 방문하는데요. 이 새끼가 마누라는 놔두고 정부를 데리고 왔어. 미테랑이 한국에 오는데. 근데 미테랑 정부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 우리 세대의 모든 우상이었던 라붐 그 소피 마루소예요. 소피 마루소가 미테랑 정부였어요. 소피 마루소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한국 외무부에서는 이 소피 마루소를 어떻게 의전을 해야 되는지를 놓고 너무 이제 빠진 것이. 미테랑의 와이프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테랑보다 훨씬 더 전투적인 그 나치 지배 시대 때의 레지스탕스였고, 미테랑 약간 날라리 좌파인 미테랑보다는 진짜 지대로 된 좌파고, 뛰어난 지식이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당시 영부인은 그건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하며 남편으로서의 그를 신뢰하며 믿는다. 정작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한민국 외무부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이 독일의 국방장관이 자기 애인을 데리고 휴가를 가다가 해고됩니다. 정부를 데리고 휴가를 가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해고되는데, 해고 사유가 정부를 데리고 여행 가다가 걸린 게 아니고 정부를 데리고 여행 가는데 국방부 전용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유가 뭐냐면 사적인 일에 공적인 것을 썼다는 이유로 해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을 두고서도 사실은 가령 서유럽만 하더라도 공인도 사생활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저 자식이 야 우리 국방부 장관이 내가 씨발 우리 새끼들 월급 줘놨더니 젊은 애인이나 끼고 다니고 그래도 돼 공인이 걔들은 그래도 된다야. 그런 사생활은 국방장관으로서의 업무만 잘하면 돼. 근데 이 새끼가 애를 끼고 우리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갔어? 요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공인이니까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사실상 그 많은 것들이 지금 통용되지 않은 세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 따라서 어떤 이런 이른바 대중문화 담당자들, 대중예술인들이 자신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히 헌법상으로 보장받은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거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헌법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바탕으로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질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요. 저는 만약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대통령과 내각이 특정한 친정부적이지 않은 인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사형입니다. 아니 사형은 그쪽에는 없으니까 종신형입니다. 이런 정도면 이거는 헌법 자체를 완전히 유린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냥 종신형이에요. 예외 없이 우리는 사형시켜야 돼. 근데 무슨 사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파면을 하는데 근데 90년대 중반에 이 홍대 기반의 인디가 왜 사실상 어떤 문화적인 의제를 만드는 데 실패했냐. 어떤 하나의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80년대적 상황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화 시장의 상황은 80년대가 훨씬 열하겠죠. 정치적으로도 열하겠고, 그다음에 시장적인 우리 삶의 어떤 이제 문화 시장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협소했고, 그런데 오히려 열하겠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정치 경제적 요인이 열하겠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한 지지자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꾸로의 조건이 됐습니다. 역설적인 조건이 됐어요. 그게 뭐냐? 대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은 여전히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진보성을 최후로 담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보의 참호의 역할을 했었고, 이들은 자기가 비록 정치적으로 좌파이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권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뭐 80년대 대학생들 다 운동권이었나? 아니잖아요. 그때도 매일 도선에 박혀서 고시 지 혼자 출세하려고 새끼들이 말이야. 고시 공부하고 다 그랬어요. 그때도 다 뭐 삼성 현대 취직하려고 막 그런데 이사연수 막 내고 막 학점 관리하고 야비하게 막 뭐 없었을 것 같아. 다 있었지. 근데 그런 애들조차도 자신의 시대 정신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제 저는 이제 특히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과를 다녔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가장 대모로 잘린 사람이 많은 과가 어디냐면 국문학과거든. 그러니까 제가 갈 때 정원이 32명인데 물과든 제가 1학년 때는 이제 이렇게 계율 모집에다가 2학년 때 과를 선택했다 갔더니 3, 4학년을 다 합쳐서 20명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 큰 방에서 과총회가 가능했어요. 다 어디 있느냐? 다 영등포 구치소, 홍성 교도소 뭐 참 반 이상의 방에 있어. 이미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선배 얼굴도 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조를 짭니다. 조를 짜가지고 선배 영치금 뭐 돈 모아가지고 영치금 넣어주고 다음에 이제 책 이제 뭐 쭉 목록이 와요. 내려와. 나 이 책 읽고 싶다. 뭐 이 책 읽고 싶다. 그럼 씨발 뭐 망했어. 뭐 이런 어려운 책 이거 지랄이야. 그럼 또 책을 또 찾아야 돼 우리는. 돈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있는 책 중에서. 그래서 저희 집에 돈스토옙스키 전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권만 빼가지고 아직도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냥 전집처럼 빌려 달랬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주로. 그럼 이제 금세 또 2학년들도 이제 금방 이제 없어진 애들이 이제 다리질 할 때마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과총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2, 3, 4학년 중에서도 조상에서 이렇게 저 고시공부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국문과조차도. 그러면 그런 형들이나 그런 내 친구들도 과총회를 한다. 그러면은 슬그머니 도산에서 와서 이쪽 구석에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발표하지는 않지만 내가 교문에 나가서 돌은 안 던져도 못 던져도 이 정도까지는 참여해야지. MT에 간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그게 이제 그런 게 그 시대의 정신이거든. 딴 게 아니고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도 그냥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하다가 음악을 들어도 아 그래도 내가 주현미 노래를 들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더 다른 대안적 소비를 하게 됩니다. 비록 그렇다고 해서 노차사의 노래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뭔가 가운데 좀 있어 보이는 그래도 내가 얼터너티브한 어떤 그런 이 시대의 정신에 부응하려는 그런 소비를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대학이라는 진보성이 담보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이른바 프론트 컬처, 그러니까 전선의 앞에 있는 이런 문화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소비 지형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90년대 인디가 불행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소비해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지속적인 소비 대중의 층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체는 이미 90년대 중반이 되면 대학마저도 주류 대중문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 블랙홀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대학마저도 이른바 그 주류 대중문화의 그 열광적인 이 소비 심리 속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주류 대중문화의 무장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이미 이제 막 TV에서 쇼뱅에서 보던 애들이 이제 대학 축제에 나와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SES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대학 축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막 돌이 날라왔을
상황에 자지르십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매니악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해필 9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제가 홍대에서 강의를 한 6년 했거든요. 근데 홍대 애들이 홍대 라이브 클럽을 안 가. 극소수의 애들, 아주 극소수, 그 홍대 안에서도 정말 극소수의 이제 정신 나간 우리가 흔히 매니아라고 부르는 애들만이 가고, 홍대는 이미 이제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내가 제일 놀랐던 것은요, 제가 96년 1월 3월 달에 처음으로 대학 강의를 한 곳이 홍대인데, 봄이잖아요. 3월 달에 그런데 또 가로수 차서 올라가는데 제가 기절한 줄 알았던 게 모든 여학생이 화장을 했어요. 나는 오늘 홍대에서 오늘 무슨 직업력성 무슨 그 저기 공청회가 있나 뭐. 그래서 이제 강의실 딱 들어갔는데 이제 대형 강의동에서 이제 한 400석짜리 대형 강의동에서 수업을 했는데요. 정말 여학생이 한 300명 있는데요. 정말 화장품 냄새로 강의실 진동하는 거예요. 향수 냄새로. 특히 앞에는 막 남학생은 또 앞에 안 앉으니까 앞에는 전부 다 여학생이잖아. 막. 앞에 얘기하는데 각기 다른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곧 한두 달 뒤에 알게 됐죠. 그 애들한테. 진짜 너 왜 화장 왜 하냐 그랬더니 화장을 안 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대요.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혀 다른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인종들이 이 대학을 이제 새롭게 이제 재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디는 어떤 독자적인 자신의 문화적 의제를 재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냥 인디는 결국 그 인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디펜던트 프롬 무엇이잖아요. 그러면 인디라는 것이 인디펜던트 프롬 뭡니까? 뭐로부터 자유로운, 뭐로부터 비의존적인 것입니까? 네. 캐피탈이죠. 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90년대 후반의 인디에게는 자신이 그 내속에 있는 깃발에 새겨진 인디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지를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모든 생산 수단이 이제 민주주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내 영화를 찍고 싶어요. 영화를 찍으려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필름으로 찍어야 되죠. 필름으로 찍으려면 필름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카메라 좀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때 90대 초반 돈으로 필름 카메라 16mm도 하루 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필름이라는 것은 졸라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NG를 내면 거의 살해의 분위기가 형성돼 현장이 살벌해. 이게 주르륵 돈이 주르륵 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NG 낸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 충무로판에서도 이렇게 NG 나면은 이제 신인 배우 이렇게 와서 NG 나면 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고참 감독들, 촬영 기사들 뭐 이런 분들이 제가 누가 데리고 왔니? 그 이제 막 야지 놓기 시작하죠. 아버지 필름 장사에.
이것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지금은 피트 잭슨 같은 세계적인 감독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DSLR 중에 뭐 캐논 오두막, 캐논 그 5 마크 2 아니면 좀 미러리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 GH2나 4 같은 100몇십만 원짜리 카메라 가지고요 영화 찍을 수 있습니다. 필름만큼의 해석력이 나와요. 그 이제는 카메라가 없어서 필름 살 돈 없어서 영화 못 찍다기 순 다 거짓말이야. 다음에 옛날에는 가수가 되려면 자기 노래를 녹음해야 되잖아요. 아날로그 시대 때의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반주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노래를 하나의 그 저장 장치에 가려면요. 자 먼저 연주가 있어야 되겠죠. 연주가 있고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연주가 있고 노래 부르니까 연주라 칩시다. 퍼포밍이 있고요. 이것을 1차적으로 소리에 담는 레코딩이 있고요. 이 각자의 음원을 섞는 믹싱이 있고요. 그 이제 이 믹싱한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마스터링이 있어요. 이 네 개의 ing가 끝나야 우리가 이제 노래라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레코딩 스튜디오밖에 없어요. 레코딩 스튜디오는 보통 그 당시 90년대 기준으로 약 싸구려 스튜디오도 한 5억 정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고 좀 지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면 한 10억 정도가 투입돼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말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잡스 형이 등장하면서 이 잡스 형이 세상을 너무 많이 바꿔놨어요. 디지털의 시대 맥킨토시가 등장하면서요. 그 10억 수억짜리의 기자재들이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예 소리도 만들기 시작해요. 이른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띵 하는 소리 음원을 하나를 딱 녹음하면 거기에 음표를 집어넣으면 그 소리를 기반으로 음악이 연주되는 거예요. 멜로디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오케스트라가 필요 없어요. 오케스트라가. 얘는 어떤 수준까지 하냐면 음원 소스가 어떤 수준까지 하냐면 1612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소리. 그 음원들이 다 있어요. 똑같은 바이올린이라도 1612년 스트라디바리우스 1710년 과르니우스 이 소리가 다 있어. 내가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거야. 쭉 다 만들고요. 그 악기의 미묘한 차이까지를 다 집어넣은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리얼한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그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그 장단 제일 잘했던 애가 누구냐면 고 신해철입니다. 그래서 신해철 음악 보면 막 화려한 막 오케스트라가 나오잖아.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 오케스트라는 없어. 자기 컴퓨터 안에 있을 뿐이야.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생산수단의 그 단절에 의해서 생산수단의 미지원에 의해서 자신의 예술 행위를 못하지는 않게 됐다. 누구나가 이제 민주적으로 이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의 철학이 빈곤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들은 인디가 아니고 그냥 무명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를 기반으로 스타덤에 오를 때까지의 잠시의 정류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자본이 살짝 미소를 지어주는 순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독립영화 인디 영화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영화를 만드는 건 오로지 CJ의 기획자가 내가 만든 이 독립영화를 보고 그걸 하지 않을까, 언제 전화가 올까를 기다리기 위한 과정으로 전락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인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올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린데이즈와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이 두 예를 들었는데 둘 다 걔들은 다 인디 출신이지로 하거든. 근데 그린데이는 메이저적인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도 인디 레이블을 자기 레이블을 고집했습니다. 우린 체질상 인디야. 그래서 거기서 막 200만 장씩 300만 장씩 막 팔았대.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은 이제 1집이 아주 대박 나는데, 근데 사실 그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그 리더인 그 톰 모렐로는 완전 잡하거든요. 얘가 소니랑 $5천만 계약합니다. 그 새끼가 어제까지는 대자본을 어떻고 씨발 자본을 공격해야 된다는 또 개소리 하더니 네가 대자본과 계약을 해 막 완전히 비난에 이제 빠질 때 톰 모렐로가 그런 말을 했죠. 칼 막스도 자신의 공산당 선언이 대형 서점에서 팔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새끼 병원가는 있어가지고 하여튼 잔대가리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아하게 얘기한 거지. 내가 비록 대자본에 들어가지만 내 정신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이것을 더 나의 주장을 더 널리 확장하는 기회로 삼겠다를 그렇게 우아하게 표현한 거예요. 변명을 하려면 그런 정도 수준을 해야 돼. 막 칼막스까지 끌고 들어오고 뭐.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90년대 우리 인디에게는 글자 그대로 몸부림 위에는 아무런 슬로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자신의 이른바 뮤지컬 애티튜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디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디는 언제나 반발짝의 전진과 두 발짝의 후퇴를 거듭하는 그런 이제 정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독립영화 1세대로서 이제 그래서 그때 영어는 안 할 텐데 이제 한 십수년 후배들 와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영화를 찍고 싶은데 어차피 영화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영화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영화를 찍어서 마음대로 네가 상영하면 되잖아. 꼭 잡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네가 강우석이랑 다를 바가 뭐야 그러면? 그럼 네가 그냥 강우석이 되고 싶은 걸 뿐이야 그냥 그건. 그냥 쉽다. 모든 일은 굉장히 간단하다. 만들고 틀면 된다. 그러다 보면 보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혹은 나를 잡아가는 사람이 생길 뿐이야. 그런데 영화 만들어서 틀었다고 죽이지는 않아. 확실한 것은
그냥 잠시 구속됐다 나오면 돼. 도대체 이런 저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90년 중반에 한국 인디라고 말하고 있는 문화 자체가 사실 내용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허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약자들의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들은 자본 앞에 약자들입니다. 그럼 이 약자들이 살아남는 길은 딱 한 단어에 요약되어 있어요. 약자들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가 뭐겠어요? 네. 고대가 아니고 연대예요, 연대. 연대만이 약자들이 살아남는 가장 고전적인 정답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운이 좋았죠. 제가 80년 90년 초반에 독립영화를 할 때는 우리는 연대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많았어요. 일단 영화하는 애들끼리도 연대를 했고, 그다음에 민해총을 포함한 진보적인 예술인들과도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적당하거나 공격당할 때 그 형들이 막아줬어요. 그다음에 영화를 찍고 상영할 때 우리는 뭐 전노협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전농이라든지 전대협이라든지 이런 많은 집단들과 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가서 연대하자 그러면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돈 많이 벌었던 것도 다 나눠주고 막 우리가 파업전야 찍었을 때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89년도 들어오는 1억 원을 전노협에 기금을 원했습니다. 왜? 그걸 전국으로 까는데 전노협의 활동가들이나 노동자들이 수많은 희생했거든요. 뭐 그런 정도는 줘야지 당연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약자들은 무조건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약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입체적인 연대입니다. 그냥 수평적인 연대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연대야말로 약자들의 양식이고 약자들의 유일한 무기이고 약자들의 유일한 서식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예술활동 시간의 반은 이 연대에 쓰여져야 돼.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계속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미 자본주의 주류 문화에 길들이는 인디들은 연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스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이죠. 지가 더 잘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연대를 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그냥 또라이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극한적으로 정말 재능을 가진 자들은 일찍 빠져나가서 저 자본의 시장의 우상이 되는 거죠. 뭐 자오리며 김윤아처럼. 하지만 이 96년, 97년의 인디의 이 꼬맹이들은 진짜 멋있었어요. 특히 이제 홍대 앞에 이 드럭 클럽에 그 풍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크라이너시 2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20주년 기념 공연을 노구를 이끌고 갔다가 그것도 깜빡 착각을 하고 스탠딩석을 끊었다가 집으로 실려갈 뻔했어요. 내가 왜 이랬지? 막. 애들 다 애 아버지가 되고 내가 저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참
참 내가 약간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때 밴드 쪽에서 그 오리지널 밴드가 그대로 유지된 유일한 밴드가 바로 크라잉넛인데 크라잉넛은 이제 사실 이촌동의 부촌 이촌동의 그 불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밴드거든요. 이렇게 유지되는 인디도 먹고 사는 집구석의 애들이 많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지 참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이제 그 IMF 외환 위기라는 어떤 큰 정세 속에서 모든 기준이 불확실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한국 대중문화사상 가장 파괴력이 큰 의제인 아젠다인 한류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한류의 필사적인 역위화도 해군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한류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국 대중문화 그때까지 해방 이후 굉장히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한국의 대중문화가 사실상 치명적인 몰락의 위기 앞에서 선택한 굉장히 이제 정말 그야말로 생사여탈을 건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식민지 시대 한국 대중문화사가 시작되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철저하게 일국적인 관점의 문화였어요. 우리 문화가 이 나라 경계 바깥에서 나가거나 또 이 나라 경계 바깥에서 생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의 문화를 지배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한국적인 감수성간에 필터링된 정도이고 철저히 우리는 일국적인 이 한국 간의 그 경계 내에서 우리끼리 꼬시래기 치살 뜯어먹기 하면서 이제 버텨왔던 것인데 바로 그 내수의 기반이 IMF 외환위기와 함께 무너져 버린 겁니다. 졸제 공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부의 살아남은 집단들은 내수 시장이 무너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여기서 캐시아웃을 할 것인가? 여기서 캐시아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마지막 모험과 도박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일군의 집단들은 일군의 자본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에겐 테러는 없다. 죽거나 나가거나. 역설적으로 60년대 때 그 세계 문화산업 시장에 진출을 꿈꿨던 일본이 왜 그 자신의 문화를 세계 시장에 내보내 실패하느냐 결국은 다시 일본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70년대 말부터. 왜 갇히냐? 이거 간단해요. 일본의 내수 시장이 세계 2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자국 시장인데 뭐하러 천만 분은 외국에 나가요? 말도 안 통하는데. 알다시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라는 거는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능 있을 때 몇 년 여기서 내가 따먹고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걸 갖다가 왜 예측 불가능한 외국 시장에 나가서 해야 돼? 여기서만 내 나라 안에서만 성공하면 내 평생 내 새끼들까지 먹고 살 돈이 나오는 이 큰 땅을 놔두고 왜 뭐 뱀, 모기, 파리가 들끓는 외국 시장 나가서 몸부림을 외쳐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서 이들은 날로 70대, 80대, 90대를 걸쳐서 너무너무 커져간 자국 시장조차를
자국 시장에 정말 그 당위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나갈 생각을 안 해 아무도. 여러분 쪽에서 이제 일본 만화 매니아들 많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일본 같은 만화 같은 경우는 사실 사양 산업이잖아요. 출판 시장이니까. 네, 정말 나는 그런 거 보면 일본 만화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현세나 허영만 같은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 얘들은 거의 노동 같다시피 평생을 만화를 그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허영만이나 이현세 같은 사람이면 일본에서는 한 2편 그리면 끝나요. 왜 아직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80이 되는데 못 끝낸 아직 그 한 작품 못 끝낸 만화가들 되게 많잖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유리가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일본 만화 작가인 미우로 젠타는 결국 연재를 못 끝내고 죽었어. 근데 연재를 못 끝내고 31편에 딱 죽었거든요. 연재 중단. 보통 보면 이제 뭐 대타 작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분의 명예를 위해서 여기서 좀 연재를 중단합니다. 딱 끝내요. 네. 정말 거기는 한 편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생애의 작품을 걸고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이 높아질 수밖에. 우리나라는 제 아무리 김원숙이라고 해도 2편 이번에 그 도깨비 뜰 때 저기 옆에서 그 푸른 바다의 전설인가 뭔가 그게 바로 별에서 온 그대 작가팀 아닙니까? 누구지? 박살났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음 작품 끝나면 이 사람들도 아웃이에요. 이런 전설적인 성공을 거둔 커리어를 가져도 우리는 지 아무리 누구라도 2편 연속 실패하면 시장에서 아웃합니다. 그런 어떤 내수 시장을 갖지 못하고 그나마 알량한 내수 시장까지 우리의 위대한 정치가들께서 다 망가뜨려 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매 일반이므로 씨발 나가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말도 안 통하는데 진짜 말도 안 통하는 데서 나간 거예요. 바람 부는 벌판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참 아무런 기획도 없이 아무런 시장 조사도 없이 왜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 여러분 누가 IMF 터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절단날 줄을 누가 알았냐고. 다 설마했지. 그래서 아무런 시장 조사도 아무런 기획도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뛰쳐나가서 또 이제 위대한 한국의 다이내믹 코리아를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처음에 이 한류의 일종의 불쏘시개가 되어준 것이 바로 다름 아닌 TV 드라마입니다. 정말 한국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봐도 놀라울 정도의 TV 드라마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50년간 우리의 그 문화적 환경이 극격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줌마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10대 20대 때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 30, 40대 40대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그 앞에 30, 40대의 모델로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질서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TV 드라마인데요. 특히 이제 91년부터 한국 이제 시청률 조사가 되는데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요. 우리나라 TV 드라마에서 시청률 50% 넘는 드라마가 27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9편이 1990년대에 쏟아져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최고 시청률을 낳은 것은 TV 드라마의 황태자 최수종과 이승연 그리고 그때 파릇파릇한 배용준이 등장하던 1996년의 첫사랑입니다. 이게 첫사랑이 마지막 해에 기록했던 65.8%의 시청률은 아직까지 난공불락이고 아마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잖아. 지금 같은 이제 이 그 멀티 채널의 시대에서는 불경쟁이 65%는 고사하고 30%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자, TV 드라마 하면 뭐가 따라온다? OST가 따라온다. 이 정말 위대한 커플링이 이 정말 그 한류의 1타 2피를 1타 3피를 만들어냅니다.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나는 돌아갈 거야. 참고로 이 첫사랑의 작가는 이제 조소혜라는 작가입니다. 요즘은 활동 안 하시죠?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참고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5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가장 많은 5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공동 1위가 두 명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근데 사실은 단독 1위 있는데 이 사람은 80년대 작품들은 시청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요. 그래도 공동 1위 90대 위에 3편이나 50%를 넘긴 작가가 있어요. 김수현입니다. 그리고 남자 작가로는 이제 사극의 1인자인 최완규. 그리고 이 27편에서 가장 많은 주연을 했던 사람은 최수종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최수종은 로맨틱 코미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물며 태조왕건, 사극에 이르기까지 아주 전방위로 그냥 무려 27편 중에 무려 6편이 최수종이 주연을 했던 작품. 그래서 이제 최수종표 드라마가 이제 이 90년대를 지배했죠. 너의 곁에는 항상. 자, 바로 이 와중에 중국 시장에 한국의 드라마가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간 드라마가요. 91년 작품인 이것도 50% 넘은 작품입니다. 사랑이 뭐길래였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나라 50% 넘는 작품들이 많은 공통점들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의 본질이 뭐냐? 특히 대박 드라마의 공통점은 뭐다? 가족주의 가족 드라마. 서구인들이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만이가 일본 애들도 절대 이해 못해 한국 드라마를. 특히 이제 이 양놈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그거잖아요. 아니 둘이 남녀가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모가 등장해가지고 감히 우리 집을 넘봐 왜 그걸로 갈등을 해야 돼? 쟤도 진짜 이해 못하는 거지. 특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서 터지게 되고 그런 류의 드라마들이 특히 두 가지 계열의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이제 터지게 된다. 그게 굉장히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김수현의 이제 사랑이 뭐길래나 목욕탕집 남자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이 가족 드라마들 뭐 나중에 이제 보고 또 보고 이런 일연속으로 이르기까지 바로 이제 가족 해체기의 중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쟤들도 이제 우리가 70년대부터 겪어왔던 이제 중국도 대가족 사회인데 이것이 핵가족화 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전 9세대와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 수많은 사회적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자꾸 드라마 안에 그대로 자기들이 곧 봉착하게 될 눈앞의 미래가 한국 드라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드라마에서도 볼 수도 없고 일본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특히 여성 관객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런 어떤 가족 내의 어떤 그런 갈등을 제일 고스란히 또 담당해야 되는 여자들이란 말이죠. 남자들이란 말, 아이씨 몰라 씨발 그러고 뭐 아침 나가보고 뭐 알아서 해 막 그러고. 대부분 남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이제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차인표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차인표가 한국말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냐면 중국의 여성 관객들은 한국어로 대사를 하는 차인표를 볼 리가 없잖아요. 중국은 전부 다 더빙이니까. 만약에 걔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알고 만약에 오리지널 한국어 대사를 듣는다면 정남이가 다 들릴 텐데 이른바 이제 로맨틱 코미디의 시작. 이거는 뭐냐? 이제 이른바 개혁 개방이 시작했던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아무래도 뷰티나 그 패션, 그다음에 액세서리 산업들이 굉장히 90년대부터 엄청나게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중국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 모델이 다 한국 연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산업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성형 산업까지 이제 한국에 어마어마한 부를 돈다발을 갖다 덩어리째로 이제 안겨주는까지 이어지는 이 한류의 실체가 있죠. 바로 결국은 중국의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주목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중국의 광남일보 기자가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어조로 쓴 단어예요. 한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류자를 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중심에 불쾌한 외부의 세력이 침투했다는 뜻이에요. 뭐뭐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사실은 경계적 관점에서 쓴 말인데 이게 동시에 이제 한국 문화의 중국 진출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서울음악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생겨요. 이 서울음악실은 뭐냐면 바로 6년 7년도에 서울에서 가장 핫한 음악, 그러니까 이제 H.O.T, 잭스키스 뭐 이런 댄스 그룹들 이런 음악들을 틀어주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광남일보에서 한류라는 말을 먼저 쓰는지 서울음악실의 DJ가 제일 먼저 쓰는지는 아직까지 우열을 누가 먼저 쓰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거의 동시에 썼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 서울음악실에서 틀어주기 시작한 한국 노래들이 아까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면 뭐가 있다? 주제가가 있잖아요. 이 주제가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젊은 여성, 이 서울음악실은 이제 10대 중국 여자 아이들한테 엄청난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베이비복스와 이제 H.O.T의 중국 공연들이 성사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98년 이럴 때 H.O.T가 중국 상하이 공연을 갔는데요. 거기는 기본 관객 단위가 3만, 5만인 거야. 애들 완전 기절한 거지. 근데 뭐 당시 이수만 SM 사장의 말에 의하면 의상비도 안 나왔다. 왜냐? 돈을 엄청 벌었는데 거기에 공연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대 만들고 조명하고 막 음향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비용이 한국보다 몇 배가 비싼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싣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였다. 계산해 보니까 애들 의상비도 안 빠질 정도로 그런 음살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이 초기에 이제 이 진출했을 때는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 팔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 준실이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헐값에 뭐 그냥 거의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걸로 무슨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드디어 한국의 문화가 이제 한국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0분 뒤 시작했습니다. 벙커원 라디오